저도 상승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리플이 블록체인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정말 말 그대로 블록체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제 과거부터 이제 VC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봐왔는데 이거를 이제 그대로 답습하면은 분명히 실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뭔가 나름의 어떤 원칙들이 좀 추가가 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VC들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언제 진입했는지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함께 보면은 이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은 혹시 뭐 어떻게? 저요? 네. 저는 내러티브를 봅니다. 대표님은 역시 내러티브를 가장. 내러티브를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많이 알면 투자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인스크립션 같은 경우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검증도 안 되는 데이터를 트랜잭션에 그 데이터 영역에 넣어가지고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건. 그러니까 처음에 오디너스가 나왔을 때도 말이 안 된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타노스를 만든 사람으로서 노드 음량은 적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에다가 막 데이터 집어넣는 거예요. 외부 데이터잖아요. 이건 안 된다. 저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짓은. 근데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외부 데이터 올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뭐 그런 사진 올리고 포르노 사이트 올리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말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오디너스도 비트코인 진영에서는 되게 싫어하는 행위인데 했었고 이더리움이나 다른 메인넷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는데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는데 그 짓을 왜 하냐 말이 안 된다 라고 했지만 가격은 오르고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특히 밈코인들도 그렇죠. 밈코인 아무 가치가 없는 이 코인을 왜 사가지고 가격을 올리냐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기술적인 아니면 이 논리의 완벽성이나 이런 걸 보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의 투자 원칙에 따라서 그냥 리스크에 따른 포트폴리오 나눠두고 하이 리스크 민코인이나 인스크립션 투자할 돈 얼마 남겨둬서 투자하고 이러면 뭐 그만이고 나머지 안정자산에 투자할 이제 자금들을 나눠 놓는 게 좋은 투자법인 것 같아요.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야말로 진짜로 자산 배분을 가장 잘해야 되는 투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고 그거를 몰빵 투자를 하면서 결국은 손해를 보는데 우리가 비트 이더를 잘 좀 많이 유지한 상태에서 잘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부에서는 이제 비트코인과 리플 그리고 이제 슈퍼블럭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이야기가 또 빠질 수가 없으니까 비트코인 이야기를 몇 가지만 해볼 텐데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가치들이 올해 들어서 이제 작년 2023년 들어서 많이 높아졌고 이제 제도권의 어떤 주류 자산화 되면서 그런 내러티브들이 더 강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산으로서 더 높은 가치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활용 가치들도 또 높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암호화폐가 우리 일상에 어떻게 하면 더 이제 퍼져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비트코인은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어떤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을지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이 활용 가치는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은행이 없거나 금융기관이 없거나 정부가 부패했거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국가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한 그 효용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가 하는 서비스에 제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유저가 나이지리아와 터키 유저예요. 그래서 왜 그 나라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쓰는가를 좀 찾아봤더니 나이지리아의 화폐 시스템이 망해 있어요. 그래서 나이지리아 통화의 사용률이 1%밖에 안 되고 99%는 트론에 있는 테더를 사용합니다. 1%는 좀 충격적이네요. 네, 1%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터키 역시 리라화가 지금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리라화를 보유하지 않고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를 보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 사람들에게는 굳이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되게 큰 니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해외 송금을 하거나 혹은 리모트로 일을 하거나 라고 했을 때도 이제 그런 암호화폐에 대한 니즈가 크고요. 반면에 선진국 같은 경우는 금융 시스템이 잘 발달해 있고 이미 화폐 시스템이나 지불 시스템이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니즈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이미 잘 되고 있는 건데 굳이 블록체인으로 더 불편하게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런 유지 케이스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선진국에서 봤을 때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마켓이 만들어졌을 경우, 없던 마켓을 만드는 경우에는
블록체인이 되게 쓸모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투자를 할 때, 투자를 할 때나 투자를 받을 때에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는 사실상 해외에 투자를 하거나 해외 돈을 받아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뭐 있다고 하면은 주식 시장에서 이제 미국 주식들 좀 사고 팔고 하는 경우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글로벌리 내 사업이나 뭐 내가 판매하는 물건 이런 것들을 그 나라에 있는 그런 플랫폼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블록체인 사용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투자와 관련해서 이제 내가 조금 더 리스키한 자산에 투자하고 싶을 때 암호화폐에 투자를 많이 하시죠. 보통 보면 막 여기의 상승률은 주식 시장의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어 버리니까 네, 뭐 하루에도 100% 수익이 나오고 이러는데 네. 물론 되게 리스크는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지만 그런 리스크가 큰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만약에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자격증 따야 되고 교육 들어야 되고 자산 얼마 이상 있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돈이 많이 없으시거나 그런 분들이 그런 위험 자산에 투자하시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아무래도 우리 한국도 선진국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 투자자 대부분은 이제 이거를 이제 투자의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고 계실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에 좀 민감하게 많이 반응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올해 4월에 있을 반감기를 기점으로 아마 과거처럼 비슷한 형태의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상승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기납적인 추론이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지만 결국 블록체인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현재로서는 사용 가치가 많지 않아서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 앞서 했던 얘기에 딱 일반상통하는 기대감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은 좀 사볼까? 좀 담아볼까?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그런 사람들이 글로벌리 있잖아요. 전 세계에. 그렇다 보니까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 1, 2, 3, 4월에 이제 ETF 승인과 관련해가지고 발표들이 여러 개 이제 예정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하나만 된다고 한다면 상승장이 올 거는 거의 높은 확률로 올 수 있다고 보기도 하고 또 많은 프로젝트들이 그 상승장을 이제 타기 위해서 1, 2, 3월에 출시하려고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많은 기대감들이 이제 이걸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대표님께서는 지금 프로젝트를 이제 대표님 프로젝트도 이제 근시안 내에 또 런칭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어떤 분위기들을 또 누구보다 더 많이 체감을 하시겠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준비하는 이유 자체가 어떤 지금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상승에 대한 어떤 여건들은 반감기도 있고 ETF도 있고 또 지금 유동성에 대한 부분인데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 상승의 가장 어떤 키워드는 반감기로 두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반감기 이후에 대세 상승장이 왔다라는 부분 때문인데 대표님은 이 비트코인의 상승과 반감기의 관계는 어떻게 보시나요? 상관관계가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2017년도부터 블록체인을 봐왔잖아요. 재밌는 게 겨울이 되면 항상 가스 토큰이 올라요. 아 진짜? 네. 그러네요. 설마 올해도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설마 하는데 항상 그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오르면 스택스가 오르겠지. 설마 올해도 하면 또 올라거든요. 그러니까 논리가 별로 없어요. 그냥 패턴이 있을 뿐. 네. 이 패턴을 누군가 만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때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래 왔다라는 것 자체를 근거로 삼는 것 같기도 하고 투자자들은 항상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상 근거는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어떤 해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쓰이지 않으니까요. 이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오히려 더 불명확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온체인지 표를 가지고서 이제 시황 많이 이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좀 다른 걸 찾고 싶은데 패턴들이 너무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1, 2, 3, 4차 지금 이번에 오는 것까지 너무 그 흐름들이 비슷해서 저도 이제 결국은 패턴들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거를 그렇게 또
시청자분들에게 주입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 관련해서는 마지막 질문 좀 드리면, 최근에 이 대표님께서 리플 소송 관련해서 영상을 좀 업로드하신 걸 봤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투자 경험도 또 있으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술적으로는 근데 이 블록체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 주신 이유와 지극히 개인적으로 리플 프로젝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리플이 블록체인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정말 말 그대로 블록체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팩트다. 네, 팩트고 네. 물론 비슷한 측면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리플은 블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레저라는 걸 만듭니다. 네네. 그래서 DLT라고 부르는 Distributed Ledger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 그 레저가 블록이긴 해요. 블록체인에서. 네. 그래서 이제 레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말장난일 뿐인데 근데 합의 알고리즘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차이점이 리플을 유지하는 그 밸리데이터들은 그냥 다 신뢰 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탈중앙성이 없죠. 그러니까 원할 때 들어오고 원할 때 나갈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그들이 이거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통 금융기관처럼 금융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이렇게 하자라는 합의를 했고 그들이 유지하는 체인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좀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이들이 만약에 다른 마음을 먹거나 그랬을 때 이제 이 체인이 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고 다른 메인들은 탈중앙성이 정도의 차이가 좀 있지만 있다 보니까 자금이 있으면 혹은 뭐 초기에 있으면 뭐 여러 조건들에 따라서 검증인이 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상호 견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 탈중앙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리플은 블록체인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결국에 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을 블록으로 볼 거냐 아니면 탈중앙성을 어떻게 볼 거냐 근데 결국 그들이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 역시도 탈중앙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탈중앙성을 나타내는 좋은 이제 형태 중 하나가 또 어카운트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는 신원 정보가 없어도 계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리플도 누구나 계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탈중앙화 돼 있다 라고 볼 수 있어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탈중앙성이 좀 낮은 블록체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리플 프로젝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라고 하는 질문은 가격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은 가격도 있고 사업적인 측면과 가격을 좀 같이 말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가격은 어차피 개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걸 누군가 예측한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좀 어려운 질문인데 우선 가격 같은 경우는 리플이 내러티브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있다고 봐요. 저는. 내러티브는 있습니다. 네. 왜냐면 얘네 되게 극초기에 나온 프로젝트고 그리고 지금까지 다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 이제 그 유즈케이스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리플을 많이 쓰세요, 사람들이. 네, 실제 사용성은 굉장히 좋은 편이죠. 네, 빠르고. 그래서 얘네들의 내러티브는 우리는 스위프트망을 대체하겠다라고 나온 거잖아요. 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대체하고 있고 얘네는 이거 진짜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미래는 있다고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가치가 막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이제 재판이 다 안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리플이 증권성 이슈를 벗고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또 내러티브가 돼서 상승이 될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도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쁘진 않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단 기술적으로는 이들이 합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죠. 오히려 사실 POW만큼 단순한 걸 갖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뭔가 더 발전한다거나 뭔가 챌린지가 있다거나 부족함이 있다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컨트랙트를 뭐 돌아가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리플이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것도 다른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잘 찾아보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리플과 관련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색다른 대답을 들려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리플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으로 많이 이해를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탈중앙화적인 측면들에서는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어쨌든 명확한 개념상으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또 이들이 하고 있는 그 방식이 뭐 탈중앙화의 하나의 또 방식이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 어떤 운용되는 그 부분들에서는 애매한 구석들이 또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슈퍼블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도 이 운영할 수 있는 경량 노드를 가진 메인넷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개인들이 노드 경량화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뭔가 어떤 개발의 베이스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에서 우리 같은 진짜 평범한 사람들은 활용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사용자도 운영할 수 있는 노드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요.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라는 질문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네트워크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블록체인이 이제 발전해오면서 지금까지 역사를 봐왔을 때 그게 있어요. 블록체인이 계속 빨라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역사가 쌓이고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이 데이터를 유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더 데이터가 빨리 쌓이고, 그렇다 보면은 SSD 같은 경우에 뭐 1TB 이상 몇 페타바이트의 스토리지가 있어야지만 이거 유지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일반인이 그걸 유지한다고 해서 어느 이득이 없어요. 밸리데이터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보통은 유지하지 않고 다른 밸리데이터에게 내 자산을 맡기죠. 그럼 그 사람이 혹은 그 기관이 돌려주고, 나는 이제 그 기관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 풀노드 서비스라고 불리는 그 기관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제 뭐 그랬을 때는 저는 블록체인 이용하지 못해요. 거기 의존하고 있으니까. 전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인스크립션처럼 이렇게 트랜잭션이 몰리는 상황에서 종종 그런 기관들이 터지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접근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블록체인이 결국에 이 데이터를 탈중앙화시키고 누구나 데이터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고, 누구나 그 데이터 검증할 수 있게 해주고, 트랜잭션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은 결국에 다시 기관으로 넘어갔다. 네. 결국 여기 의존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은 그냥 기존 금융 시스템 이용하는 거에 비해서 뭐가 장점이냐의 단계에 좀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유지할 수 있는 노드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건 노드 경량화다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용량이 부족해서 못 돌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경량화를 시키고 용량 자체를 이제 뭐 수십 기가바이트 이내로 만들어서 PC에서 돌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돌리는 것만으로는 사실 또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게 큰 용량을 내 컴퓨터에 두는 게. 그래서 노드 있으니까 밸리데이터까지 하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합의 알고리즘에 참여하면서 돈도 벌면서 이거 유지하면 내 컴퓨터가 자산이 되는 거예요. 네. 켜두면 채굴기가 되는 거죠. 나는 그냥 돈 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컴퓨터는 이 네트워크에 기여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의존성이 사라지니까 기관에 의존하지 않아요. 기관이 터지거나 뭐 이상이 생기거나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해도 상관없죠. 저는 제 노드가 있으니까. 그러면 터지지 않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터지고 문제가 많이 됐던 경우는 밸리데이터가 터져가지고 체인이 멈춰버리는 경우, 혹은 밸리데이터나 플루드 서비스가 응답을 안 줘가지고 트랜잭션 못 보내는 경우,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의존성이 없어진다라는 거. 앞으로는 네, 이걸 쓰게 되면. 그럼 이게 지금 메인넷이 이제 구축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메인넷 구축 일정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테스트넷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베타 테스트넷을 하고 있고, 이 테스트넷이 끝나면 내년 초에 한 번 더 테스트넷을 할 거고요. 그거 거기서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상반기에 메인넷을 출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내로 목표로 이제 메인넷 구축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사용자들도 이제 다 참여를 해서 이제 노드를 돌릴 수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전에 이제 말씀 주셨던 그 바우처 관련된 부분도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네. 이거는 메인넷 사업과는 조금 더 별도의 얘기일 수 있는데요. 블록체인의 쓸모는 새로운 마켓을 만드는 데 있다고 보고 있고, 이 마켓을 만들 때 어떤 자산들을 가지고 만들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같은 것도 그렇고, 부동산 PF나 선박 PF 같이 자금 조달을 통해서 이제 건물이나 배를 짓고 수익을 쉐어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자산들이 또 있을 텐데, 이런 자산들이 거래가 좀 어렵죠. 지금처럼 자금 경색이 된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또 그런 자산들에 또 투자하기도 좀 어려워요, 일반인이. 그래서 그런 시장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시장들이 다 증권에 해당하는 게 많아서 당장은 규제 때문에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미술품이라든지 뭐 부동산 조각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 말고 당장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당장 시장이 존재하지만 효율화되지 않은 시장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봤을 때 바우처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우처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어떤 서비스에 대한 이용권, 그리고 어떤 공간에 대한 점유권, 그리고 어떤 재화에 대한 교환권, 이 세 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서비스 이용권은 어떤 뭐 식당 이용권이라든지 그런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간 점유권은 임대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환권 같은 경우는 그냥 상품권 같은 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거래되고 있냐면은 중고나라, 당근마켓 같은 데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개인 간의 그냥 매칭을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장을 우리가 효율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그런 시장에서는 만약에 저희가 식당 예약권을 팔아요. 근데 식당 예약권을 판매하는 대상은 그 식당을 이용한 사람이에요. 밥을 먹을 사람. 밥을 먹을 사람. 우리가 마켓을 만들게 되면은 밥 안 먹을 건데 그거 사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투자가 가능해지니까. 그런 투자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유동성이 생기죠. 그 유동성을 통해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돈을 좀 땡길 수 있죠. 왜냐면 미리 팔면 되니까. 투자자들은 본인이 이걸 사가지고 마케팅을 어떻게든 알아서 해가지고 팔면 차익을 보겠죠. 그리고 구매자들은 여기서 사도 되고 여기서 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가에 주고 사면 여기서 사지만은 싸게 사거나 급하게 사려면은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시장을 오버 프로토콜 위에 올리게 되면은 거래량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메인넷의 제1의 목표는 거래량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효용을 주면서 사람들이 이 체인 위에서 어떤 효용들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저희의 비전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슈퍼블록과 그리고 이 오버 프로토콜, 메인넷의 이름이 오버 프로토콜입니다.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이제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블록체인이 더 이상 돈놀이만 하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현실 세계에 밀집하게 붙어서 이 현실 세계에 효용을 줄 수 있는 어떤 기술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바우처 마켓플레이스 같은 걸 만드는 거고요. 하나는 이미 블록체인이 쓸모를 가지는 제3세계에 금융을 도입하고 싶어요. 금융이요? 네. 그들에겐 신용 정보가 없잖아요. 신원도 불분명하고, 그렇다 보니까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빌린다고 해도 고금리를 빌릴 수밖에 없고, 되게 이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한데, 이들에게 우리가 금융을 제공할 수 있으면 그들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 돌리는 밸리데이터, 집에서 돌리는 밸리데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걸 이용한 담보대출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담보대출을 PC가 없어도 할 수 있게 하는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그들이 여기서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그 캐시플로우를 담보로 대출을 하고 그걸 통해서 금융을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걸 통해서 이들이 저희 체인의 사용자가 되고 거래량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효용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이제 두 가지의 비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삶을 진짜로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좀 바꿔나가는 그 전면에 서는 어떤 프로젝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메인넷 런칭하면 한 번 더 출연하셔서 꼭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부 마지막 질문과 마무리 질문하고 이제 영상 마무리할 텐데요. 2024년에 또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고 계시는 메타가 있을까요?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가장 어려워요. 네. 항상 이제 메타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기술을 하고 뭔가 말이 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걸 만들어내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게 그래서 비하하는 의미는 아니고 정말 기발하다? 네, 저 같은 사람은 생각도 못 하거든요, 그런 걸.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도 따로 있나 봐요. 네. 자, 그러면 마무리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대표님께 1억이 있으시다면 어떤 코인에 어떻게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1억이 있으면 비트코인의 절반을 넣을 것 같습니다. 50%는? 네. 그리고 나머지 50%는 이걸 구간을 나눠가지고 이더리움에도 좀 넣고요. 레이어 1도 좀 넣고요. 한 20% 정도는 밈코인에 넣을 것 같아요. 밈코인? 네.
어떻게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거네요. 그게 간접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서 안 되고 어떤 것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쪽에다 투자하는 자산의 포션을 남겨둘 것 같아요. 네. 괜찮네요. 20%. 와, 이거 참고하시면 되게 투자자, 우리 구독자분들도 되게, 아니, 이게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여쭤보면은 비트코인 80, 이더리움 20을 말씀 주세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제일 안정적인 투자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손해를 가장 적게 볼 수 있는 투자들인데 이제 거기에다가 어떤 포지션을 조금 조절해서 좀 어떤 특정 부분의 물량들을 좀 담게 되면은 이게 또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을 또 높일 수 있는 전략들이 되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되게 즐겁게 얘기 나눈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너무 재밌게 나눴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하니까 조금 거창해 보이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투자와 관련된 조언들을 본의 아니게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사실 가격이 뭐가 오를지 잘 모르거든요. 네, 제가 이건 별로야 라고 했던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랑 반대로 하시면 또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각자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이 그냥 돈놀이만 하는데 쓰이게 되면 좀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에 네, 제로섬 게임에서 누가 먼저 들어가고 먼저 나오냐,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리 한국에 카지노가 없다고 해도 이제 여기 가가지고 다 이제 카지노만 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효용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길 좀 염원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설령 그 프로젝트들이 가격이 안 오른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좀 많은 비난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도전들을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도전들을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바쁘신데 저희 김재윤 대표님 모시고 이 시장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그리고 깊은 이야기들, 유용한 이야기들 많이 나눴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다음에 꼭 다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 작가의 토크 라운지였습니다.